그 브래지어 언제 바꿨어? 그 순간 숨이 멎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게 끝났음을 느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 도어벨 카메라, 거울의 반사그가 던진 단 하나의 질문 앞에서 무너졌다. 완벽해 보였던 결혼,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휴대폰이 울리기 직전 간신히 손에 쥐었다. 젖은 손가락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건 불편했지만 화면이 꺼지기 전에 성공했다. 미안해요, 자기야. 방금 샤워하고 나왔어요. 내일 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는데 누가 너를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었지?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곧 익숙한 미소가 번졌다. 바보야, 진짜 샤워 중이었어. 당신이 5분이나 일찍 전화했잖아. 아직 머리에 거품도 남아있어. 그는 낮고 부드럽게 웃었다. 작은 문제가 생겨서 플랜트 쪽이 모두 바쁘거든. 내가 대신 나가야 할 것 같아 좀 일찍 전화했어. 잠시 미소가 사라졌고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다. 민준 씨, 괜찮아요? 뭔가 생각난 것처럼 보여요. 미안해, 나 아영아. 중요한 일이 생겼어. 지금 가봐야 해. 날씨만 괜찮으면 내일 아침 헬기가 들어올 거야. 그는 가볍게 말했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이 세 주는 너무 길고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짧아. 나영, 얘기만 해줘. 모든 걸 포기할게. 중요한 건 우리야. 사랑해, 민준 씨. 이번 세 주 동안 못 나눈 시간들 꼭 보상할게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변했다. 사랑했어, 나영아. 미안해. 이만 끊자. 사랑해가 아닌 사랑했어. 그 한 단어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혹시 영상통화 중에 뭔가를 본 걸까? 불안이 퍼졌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드러날 만한 흔적은 없었다. 나는 언제나 치밀하게 계획했고 의심받지 않기 위해 조심했다. 매주 금요일 밤 친구들과의 모임을 핑계로 외출했고 클럽에서는 모범적인 유부녀로 행동했다. 돌아오는 길엔 늘 은정 언니와 택시를 타고 도어벨 앞 보안 카메라에 코트를 벗으며 입맞춤을 흉내냈다. 남편이 제주 해상 시추선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흠없는 아내로 살아왔다. 하지만 침실 문 옆 하늘빛 작은 상자는 열지 않아도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 속엔 나조차 꺼내기 두려운 또 다른 내가 있었다. 지난 18개월 금요일 밤마다 나는 그늘 속에 또 다른 나로 변했다. 민준 씨가 떠나면 단란주점 뒷문으로 들어가 짧은 복도를 지나 그곳으로 향했다. 문 안에는 늘 정석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내 주위를 돌았고 날 꿰뚫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적어도 단정하게 입고 와. 만남이 거듭될수록 옷차림이 달라졌고 결국 그 상자는 붙박이장 거울 뒤로 숨겨졌다. 우리의 시간엔 달콤함도 사랑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빈자리를 잠시 메우는 만남이었다. 가끔은 이게 정말 나인가 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그와 함께일 때 느끼는 감정은 민준에겐 차마 꺼낼 수 없는 것이었다. 모든 게 끝나면 흔적 없이 자리를 정리했다. 그리고 앞문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합류했다. 은정 언니와 친구들은 내가 이제 막 도착한 줄로만 알았다. 조금 집요한 남자들에겐 왼손의 반지를 살짝 들어 보였다. 그건 내게도 하나의 방패였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 정석은 분명히 말했다. 다른 남자와 클럽에서 단 한 번이라도 춤추면 미리 들어오는 건 끝이야. 나는 그가 주는 특별한 감각이 필요했고 그 사실을 민준 씨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켰다. 그와의 규칙, 그와의 질서. 즐거운 밤을 보낸 뒤 은정 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사소한 일에도 깔깔 웃었고 그 웃음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 나를 감쌌다. 언니가 날 내려준 후 나는 진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도어벨 앞 카메라를 향해 매혹적인 표정으로 공중에 입맞춤을 보내며 속삭였다. 민준 씨, 보고 싶어요. 밤중 그는 그 장면을 봤는지 잠시 후 아츠앱으로 입맞춤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다. 그 짧은 상호작용이 우리 사이에 아직 무언가 남아있다는 위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아침에 도착한 그의 메시지는 단조로웠다. 문제가 생겨서 늦을 것 같아. 월요일쯤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이모티콘도 온기 있는 말투도 없었다. 가슴이 서서히 조여들었다. 혹시 무언가를 눈치챘나? 그는 클럽에 간 적도
그곳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도 없었지만 의심은 가시지 않았다. 정석은 늘 경고했다. 클럽에 들어가기 전 주변을 살피고 가방 안을 확인하는 척이라도 해. 혹시 택시가 떠난 뒤 다른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진 않았을까? 누군가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이 드는 날은 앞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그날 나는 모든 게 안전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아마도 이 불안은 시추선의 기술적 문제 때문일 거라고,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다. 토요일 아침 나는 전날 입었던 옷들을 세탁했다. 그날 이후 언제나 그랬다. 혹시 모를 흔적을 없애기 위해 더 조심했고 더 철저해졌다. 오전 중 은정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준 씨가 언니에게 부탁해 내가 외롭지 않게 내일 쇼핑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현우 오빠가 일요일 골프가 있어 우리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다음 날 저녁 그가 돌아온다는 생각에 설렜지만 한낮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화요일에 도착할 것 같아. 역시 이모티콘도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울상 이모지 입맞춤 하트 2개를 보내 답장했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다. 전화를 걸어도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잠시 뒤 은정 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한 그녀는 나를 스치듯 바라보고 조용히 답장을 보냈다. 이후 지은 미소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절대 들키면 안 돼. 스스로 되뇌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은정 언니,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똑바로 바라보다 말했다. 현우, 오빠 친구 중 한 명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대. 심장이 쿵 하고 치솟았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그 남자는 알아. 하지만 그 여자는 처음 보는 여자야. 더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침묵이 낫다고 판단했다. 월요일과 화요일, 집안을 정리했다. 새로 세탁한 옷들은 말끔히 말라 있었고 지난 18개월간 모아둔 것들과 함께 붙박이장 깊숙이 넣어두었다.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온 듯했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것들은 민준 씨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어쩌면 이게 다 실수였을지도 몰라. 민준 씨가 돌아오기 전에 몇 개라도 입어줄까? 그나마 죄책감을 덜고 싶은 변명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4시 반쯤 도착한다고 했다. 나는 정오쯤 헬스장에 가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정석과 처음 그날 이후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에 죄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민준 씨가 집에 돌아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죄책감은 나만이 아는 것이었다. 나는 규칙을 세웠다. 자연스럽게 행동할 것, 보상하려는 행동은 하지 말 것, 민준 씨를 거절하지 않을 것, 그리고 모든 일은 정석의 방 안에서만 끝낼 것. 헬스장에서 돌아오자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민준 씨가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남한산성 너머 능선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정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도대체 얼마나 된 거야, 나영아? 날벼락 같은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흔적도 증거도 없을 텐데. 무슨 소리야?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포커 게임을 할 때처럼 감정을 숨긴 얼굴이었다. 정적이 길어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민준 씨,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 하나를 들더니 탁자 위에 쏟았다. 지난 18개월 동안 내가 모아둔 속옷들이 그대로 눈앞에 흩어졌다. 숨이 막혔다. 인정할 수 없었다. 당신은 2개를 더해서 5이라고 결론 내린 거야. 난 그냥 예쁘게 보이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이 날 여전히 원한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 돈 쓴 걸 알면 화낼까 봐 박스에 넣어둔 거고.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내가 얼마를 썼든 상관없어. 하지만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겠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그냥 의미 없는 것들이야. 그는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다. 은정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현우 오빠 친구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그 이야기. 그 여자가 나였던 걸까? 그 봉투 안에 뭐가 있어? 진실이. 그럼 보여줘. 숨길 게 없어. 잘못이 있다면 오해일 뿐이야. 믿어줘. 그는 하늘색 세트 하나를 꺼냈다.
이거 금요일 밤에 입었던 거지?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코니 난간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다. 그 밤의 단서가 어디서 시작된 걸까? 내가 다 지웠다고 믿었던 순간들이 이미 그의 눈앞에 드러나 있었던 걸까? 얼어붙은 듯 난간을 붙잡고 있던 내게 그의 목소리가 현실로 끌어당겼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누구도 관계 속에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변하지 않았다. 나영아, 내 눈을 봐. 이 봉투 너에게 줄게. 지난 18개월간 숨긴 게 있다면 지금 말해.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아무 짓도 안 했어. 민준 씨, 제발 믿어줘. 결국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감정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돌리지 말고. 그리고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덧붙였다. 만약 지금도 숨길 생각이면 이 안의 내용을 모두에게 알릴 거야. 가족, 친구, 동료, 이웃까지. 나는 말없이 얼음물 한 잔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려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엇보다 정말 미안해, 민준 씨.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당신이 곁에 없던 그때 나는 혼란스러웠고 그 외로움에 휩쓸려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어.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나는 그 표정이 굳어지는 이유를 곧 알았다. 첫 번째 충격은 회사 구조조정이었어. 그리고 팬데믹이 왔지. 봉쇄가 끝나도 집에 혼자 있는 건 화려한 새장에 갇힌 것 같았어. 차가 고장나서 면접을 못 갔고 다음 날엔 세탁기마저 고장났어. 우울함이 깊어지고 있던 어느 금요일, 산책을 마치고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휴대폰을 클럽에 두고 왔다는 걸 알았어. 언니가 전화했더니 클럽 사장이 매니저에게 맡겨뒀다고 했어. 그래서 혼자 다시 갔지. 직원들이 2층 사무실로 안내했고 거기서 정석 씨를 처음 만났어. 그는 휴대폰을 건네주며 미소 지었고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다가 그가 쓰던 향에서 당신 생각이 났어. 그 순간 감정이 무너져서 울음이 터졌어. 그는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위로했다. 그 온기에 잠시나마 내 마음이 흔들렸다. 처음이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내 감정의 벽이 그렇게 쉽게 무너진 건. 고개를 돌리자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에 모든 방어가 풀렸다. 가까워진 숨결과 함께 아무 말 없이 마음이 기울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민준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그때는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문제는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됐다는 거야.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 남자가 널 협박이라도 했니? 왜 자꾸 돌아간 거야?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 그의 말투와 표정으로 봐선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다. 어디선가 경고를 받았거나 혹은 그 봉투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걸지도 모른다. 말해줄 수는 있어. 하지만 들으면 상처받을 거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그날로 돌아갔다. 정석의 사무실에서 느꼈던 묘한 고립감과 그 안에서만 허락된 위로의 공기. 말보다 침묵이 모든 것을 설명하던 순간 그 장면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마구 요동쳤다. 고개를 돌려 민준 씨를 보니 그의 눈이 감겨 있었고 고요한 얼굴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렀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같은 말을 반복하며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다. 그는 낮게 물었다. 그 사람이 더 나은 남자였니? 그래서 계속 갔던 거야? 아니면 사랑하게 된 거야? 나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는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분명 달랐어. 당신은 따뜻했고 늘 나를 배려했지.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질문은 이어졌다. 얼마나 자주였어? 적어도 2번은. 그를 위해 옷을 차려입었어? 응, 그렇게 했어. 답을 내뱉는 순간마다 마음속 깊은 곳이 찢기는 기분이었다. 그에게 뭘 줬어?
나에게 거절했던 것들, 그 사람에겐 줬던 거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가 먼저 준 건 없어. 하지만 막지 못했어. 울음이 다시 쏟아졌다. 인정하는 순간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나영아,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해? 그 질문이 나를 무너뜨렸다. 숨이 막혀 쓰러질 듯 휘청였고 정신을 차렸을 땐 그의 품에서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 옆 테이블 위에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미안해, 나 아영아. 하지만 이건 끝까지 확인해야 해. 나는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다. 아니야, 사랑은 아니었어. 그냥 빠져나올 구멍 같았을 뿐이야. 중독처럼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제발 떠나지 마. 방법을 찾아보자. 함께라면 가능할 거야.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고마워. 나영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다. 놀라울 만큼 가벼웠다. 하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무거웠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정지야. 그의 말에 따라 버튼을 눌렀다. 기기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지만 당황스러움만 커졌고 머릿속은 다시 흐트러진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 하나, 이 작은 기기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문제는 그가 알았다는 것. 내 남편은 진실을 알고 있었고 나는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그를 배신했어. 잠시 이 녹음기를 박살내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증거는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래서 부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다. 민준 씨, 대체 어떻게 알았던 거야? 속옷까지 기억해낼 수 있었다는 게 말이 돼? 그를 바라봤을 때 그의 얼굴에 있던 포커 페이스는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이겼고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눈물은 그의 두 눈에서 쉼없이 흘러내렸고 그의 표정엔 상실과 절망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차라리 내 인생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금요일에 알게 됐어.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 그래서 너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어. 샤워하고 나와서 영상통화했을 때 문 쪽에 걸린 새 속옷 세트를 봤어. 붙박이장 거울에 반사된 모습이었지. 넌 항상 준비할 때 그 자리에 옷을 걸잖아. 그 속옷은 포장된 채로 남아있길 바랐는데 우리 둘 다 알잖아. 이미 거기엔 없었다는 걸. 금요일 밤 내가 집을 나설 때 나는 도어벨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했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내가 돌아서서 카메라에 입맞춤하는 장면을 일시정지해서 봤지.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카메라 앞에 섰잖아. 하지만 그날 밤 넌 다른 브래지어를 입고 있었어. 그래서 난 알았지. 어딘가에서 갈아입었다는 걸. 내가 집을 나선 직후 은정이에게 전화해서 몇 시에 클럽에 도착했는지 물었어. 거의 새벽 2시더라고. 그 말은 90분 동안의 공백이 있었다는 뜻이야. 오늘 너의 입으로 그 90분 동안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 전까지는 난 전부 어둠 속에 있었거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민준 씨? 당신 날 용서할 수 있어? 우린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는 나를 바라봤다. 두 눈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용서해. 나는 그가 다 말하기도 전에 달려들었다. 그의 목을 끌어안고 뺨에 수없이 입을 맞췄다. 입술에 닿으려는 순간 그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다시 무표정했고 눈물만이 계속 흘러내렸다. 나는 조용히 몸을 떼어냈다. 첫 번째 한 번. 그때는 용서할 수 있어. 그 순간의 감정, 압박감. 코로나 기간 내내 내가 힘들었던 것도 알았어. 은정이에게 들었거든. 그 친구 중에 간호사였던 아내를 잃은 남편이 있었대. 괜찮은 사람이고 매력도 있는 사람이래. 정말로 그 사람이 널 일시적으로라도 어둠에서 꺼낼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내가 그렇게라도 벗어나길 바랐어. 하지만 그 후로 계속해서 반복된 외도에 대해서는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건 넘을 수 없는 선이었어. 나는 다시 울음이 올라오려는 걸 삼키며 그가 내민 단 하나의 틈에 매달렸다. 잠깐만, 민준 씨. 그럼 당신은 내가 다른 사람이랑 자도 괜찮았다는 거야? 그래. 누가 신경 쓰겠어? 진심이야? 당신은 나보다 더 큰 걸 내어줬네? 정석이랑 있을 땐 그 한 시간이 거의 멈추지 않는 격정의 연속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군가 나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있었던 걸 그렇게 쉽게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민준 씨는 조용히 방 한쪽으로 걸어가 도자기 하나를 들었다. 내 도자기. 안 돼. 민준 씨. 제발 그건 당신도 알잖아. 그 도자기가 나한텐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아. 나아영아. 나도 망가뜨릴 생각은 없어. 그저 바라보는 것뿐이야. 기억나. 내가 고등학교 졸업 전시에 만든 작품. 그땐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학교 전체가 너의 재능을 칭찬했었잖아. 그 도자기를 처음 봤을 때 우린 동시에 반했었지. 정말 특별했어. 그는 잠시 도자기를 바라보다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만약 내가 이걸 벽에 던져버린다면 어떨까? 수천 개의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지겠지. 그리고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파편을 찾아내고 조심스럽게 다시 붙인다면 그 도자기를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에 다시 둘 수 있을까? 그게 예전과 같은 존재일 수 있을까?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반대로 우리가 그 도자기를 누군가에게 빌려주기로 했다고 치자. 그 사람이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다뤘다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을까? 나는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겨우 입술을 움직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 민준 씨. 아무리 조심스럽게 붙여도 붙였다는 자국은 남을 거야. 겉보기엔 비슷하겠지만 그건 예전 그대로는 아닐 거야. 하지만 우리가 빌려준 상대가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면 도자기는 무사히 돌아왔을지도 모르지. 무너져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모든 대화가 가리키고 있던 본질을. 우리의 결혼은 그 도자기와 같았다. 산산조각 난 채 수천 조각으로 부서진 그 도자기처럼 민준 씨는 이제 그 도자기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붙여도 결국엔 금이 간 도자기로밖에 보지 않을 거라는 걸. 결혼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의 우리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도자기를 누군가에게 빌려준 것처럼, 즉 서로가 동의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결혼도 지금처럼 부서지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속으로 되물었다. 사실 나는 이미 가방 몇 개를 챙겨뒀고 언니에게 며칠 머물 수 있을지 물어둔 상태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여기 있어. 너 예전에 부동산 중개 잘했잖아. 이 집 팔 준비해. 아니면 필요 없다면, 혹은 이자 못 내겠다면 다른 선택을 해. 우리 아이도 없으니까. 재산은 반반이야. 떠나기 전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니? 나는 외치고 싶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당신 떠나지 마. 하지만 나는 그를 안다. 그는 이제 이 결혼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릴 서서히 무너뜨릴 거라는 것도.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조용히 양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2개의 여행 가방을 들고 내려왔다. 내가 또 울기 시작하자 그는 나를 조용히 껴안았다. 나는 알았다. 그 품은 그가 나를 마지막으로 안아주는 순간이었다. 나는 겨우 입술을 떼며 말했다. 당신을 안을 수 있다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도 좋아.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혹시라도 의미가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에겐 벌이었을 거야. 하지만 넌 우리 둘 모두에게 소중했던 무언가를 잃었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랄게.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의 차가 집을 떠나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지. 순간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손목을 그어버릴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쉬운 도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건 이미 상처 입은 민준 씨에게 또 다른 벌을 안기는 일이었으니까. 나는 내 대부모가 된 조카 하을을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위해 내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 작은 존재는 너무도 연약하고 나는 다시 누군가를 지켜줄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민준 씨가 나를 떠났을 때 나는 그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야 알게 됐다. 만약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었다면 그는 지역에서 새로운 일을 구하려 했고 반대로 확신이 든다면 해외로 떠날 계획이었다는 걸. 결국 그가 나를 떠난 지 4주 후 그는 미국으로 향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하지만 그가 은정 언니에게 부탁해 내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했고 그들 덕분에 나는 조금씩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집은 생각보다 빠르게 팔렸고 그 시점까지도 민준 씨는 집세와 생활비를 지불해 주었으며 내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정착 자금까지 마련해 줬다. 나는 이혼에 대해 법적 다툼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6개월 후 우리의 결혼은 법원 이혼 기록의 한 줄이 되었다. 그때 나는 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은정 언니를 통해 민준 씨에게 전달되었다. 그저 문자 메시지로는 전할 수 없는 후회와 미안함이 너무 컸기에 그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답장이 왔다.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는 내 사과를 받아들였고 자신도 사과했다. 그를 속이게 만든 상황을 연출한 것.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시추선을 포기하고서라도 나 곁에 남았을 거라며 이번 일의 책임을 온전히 내게만 지울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또다시 눈물을 터뜨렸다. 이런 식으로 나를 울리는 건 정말 민준 씨답기도 했다. 그 후 나는 강원도를 떠나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소에서 새로 일을 시작했다. 잠실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고 모든 것이 낯설고 버거워 포기 직전까지 갔던 어느 날 나는 사랑에 빠졌다. 그도 나를 사랑했고 나도 그를 똑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날 나는 매물로 나올 예정인 한 주택을 확인하러 갔다. 거기서 나는 지훈을 만났다. 조용하고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 집은 해운대의 단독 2층 주택으로 훌륭한 가치를 지닌 곳이었다. 집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우리는 안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갑자기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말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알고 보니 6개월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그는 이 집을 떠났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날이 처음으로 이 집에 다시 발을 들인 날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은 다시 피어났다. 나는 지금 새로운 결혼 생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20살이 넘은 입양한 아들도 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내게 진짜 가족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뜻밖의 문자가 도착했다. 민준 씨에게서였다. 그는 미국에서 재혼했고 이제는 딸 하은이의 아빠가 되어 있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다. 내가 그에게 줄 수 없었던 아이를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한때 나와 함께 하려고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결국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는 아내 캐시에게 내가 하은이의 데모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캐시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며칠 후 민준 씨는 영국에 왔다. 그는 지훈과 나를 만나기 위해 경주에 들렀다. 지훈의 아들이 경주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우리는 이 지역을 좋아하게 되어 바닷가 근처에 자리 잡기로 했다. 그날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몸이 떨렸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가 집을 떠난 날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순간이었다. 나는 지훈과 함께 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을 거야. 우린 잘 해낼 수 있어. 나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곳엔 햇볕에 그을린 피부의 민준 씨가 서 있었다. 그 곁에는 그보다 최소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성.
그리고 그녀의 품엔 작은 하은이가 안겨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가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오래된 친구처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희가 약간 경계하는 듯 했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금세 알아차린 것 같았다. 우리는 1시간이 채 안 되어 오래된 친구처럼 웃으며 이야기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민준 씨와 지훈, 두 사람은 아마 별 갈등 없이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둘 다 배려심 깊고 차분한 성격을 지녔고 무엇보다 나를 존중하는 방식에서 어딘가 닮은 점이 많았다. 지훈은 민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기회도 받지 못했을 법한 사람인 나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다시는 사랑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을 새기듯 나는 생전 처음으로 왼쪽 허벅지 위에 작은 타투를 새겼다. 작은 두루마리 속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 위엔 지훈, 그 아래엔 나영이 적혀 있었다. 점심 이후 나는 민준 씨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한없이 조용히 사과를 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결국엔 잘 된 것 같아. 넌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난 그걸 받아들였고 하은이를 만나고 가희와 함께하게 된 건 큰 선물이야.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정석은 왜 끝났던 거야? 우리 그건 관계가 아니었어. 민준 씨, 그저 몇 번의 금요일 밤, 감정 없이 스쳐 지나간 일. 당신이 떠난 뒤 그는 진실을 알게 되자 나를 돌처럼 내던졌어. 그렇다고 내가 돌아가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가 가장 흥분했던 건 내가 결혼한 여자라는 사실이었어. 난 우리가 단지 별거 중인 것처럼 꾸며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다 말했어. 당신도 이미 은정 언니를 통해 알고 있었지. 그 후 정석은 지역 SNS에서 도덕 없는 인간, 가정 파괴자라는 소문에 휘말렸고 코로나 이전 같은 일을 겪었다는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하면서 그의 손님은 급격히 줄었고 결국 클럽은 폐업했어. 그리고 그는 사라졌지. 내가 말을 마칠 무렵 민준 씨는 무언가의 시선을 빼앗긴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오래전 그날 밤의 화상통화를 떠올렸다. 거울 속 속옷의 반사로 인해 그의 시선이 내게서 멀어졌던 그 순간을.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그는 벽난로 위로 걸어가 종이 누름돌인 줄 알았던 투명한 물체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와 나, 단 두 사람만 알고 있었다. 그게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지훈과 다가왔다. 이거요. 좀 이상한 장신구처럼 보이지만 나영이 말하길 그녀의 도자기만큼 소중한 거라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만지고 잠자기 전에도 꼭 만져요. 그녀는 이게 우리 사랑을 영원히 붙잡아 줄 거라고 말해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이 디지털 녹음기를 투명한 아크릴 블록 안에 넣어서 종이 누름돌처럼 만들었는지. 민준 씨는 웃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조용히 살짝 눈을 흘겼다. 나도 같은 방식으로 그를 바라봤다.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건 증거였다. 내가 배웠다는 증거. 다시는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걸 단 1초라도 멈추지 않겠다는 증거였다. 사랑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아요. 때론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용서와 정직, 그리고 다시 사랑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나영은 실수했고 무너졌고 모든 걸 잃었지만 그 끝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더 나은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녀의 작은 타투처럼 상처는 흔적이 되지만 그 흔적은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당신의 사랑도 부디 그만큼 단단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